본주, 하, 유덕, 인산인해. 이때 이미 각 신문에는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는 최영단 여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보도됐다. 그 내용은 대개 비과학적인 미신 요법이라 하여 비난하고 또 하루에 그 집을 찾아 모여드는 1만여 명 환자들의 정신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비난 일색의 기사였지만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어 정읍당은 오히려 더욱더 북새통이 됐다. 신문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의 생각은 하루에 1만여 명이 모여든다면 그 사람들이 어찌 모두 정신병자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철도 당국에서는 호남선의 임시열차 몇 대를 징편하였고 열차마다 객차 3칸씩을 더 달아 운행시켰다. 본래 선생님 댁 부근에 있는 천원역은 하루에 겨우 100여 명이 오가던 한가한 역이었다. 그러므로 특급열차가 멈춰서는 데가 아니었다. 그런데 특급열차를 탄 승객 대부분이 선생님 댁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철도청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봐서 특급열차도 잠시 멈추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천원역에서는 4사람의 영무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정읍역에서 5사람의 영무원을 증원받아야 했다. 이밤산 방장산에 물이 모여 흐르는 천원역가에는 항상 수백 대의 버스가 질비했고 차장들의 호객하는 소리는 귀를 쨍쨍하게 하였다. 최영단은 만삭이 된 몸으로 새벽 5시부터 마루에 나와 환자들을 쳐다봐 주어야 했다. 환자들은 물결이 밀려가듯이 선생님을 보고 지나가야 했다. 이제는 마당에 서서 차분히 선생님을 볼 수도 없었다. 뒤에서 밀려드는 인파에 밀려 저절로 밀려나갔기 때문이다. 밤에는 인근 여러 마을에서 진등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겨우 2-3시간 정도뿐이었다. 선생님을 새벽에 보면 효력이 2배가 된다는 괴이한 소문도 있었다. 이나요 인근 부락에 300관짜리 하숙집들이 생겼고 길가에는 음식 장사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정읍 일대가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자 드디어 이 일이 경찰의 촉각을 건드리게 되었다. 가뜩이나 시국도 어수선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일 수 없었다. 원래 최영단의 시댁은 외정시대부터 경찰의 심한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왜냐하면 그의 조카 장조카 박천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2번이나 체포되어 곤욕을 당했고 박천규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일본 측 자료인 소화특고탄압사 제8권 제1본 조선인 독립운동사 자료집 독립운동사 자료 별집 3에서 읽어볼 수 있다. 광복 후에는 6.25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북쪽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납북 인사의 집안은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여 심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다. 경찰에서는 날마다 형사들을 투입하여 은밀히 상황을 살피고 죄목을 잡을 만한 꼬투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별스럽게 살펴봐야 죄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최영단이 누구에게도 손을 대는 일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군품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선생님께 아기를 점지해 주십사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뒷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면서 쌀 한 봉지나 미역 한 가닥, 양초 한 갑 등을 던져 놓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최영단의 집에서는 그것도 어디다 들여놓지 않고 다 모아서 밖에다 쌓아놓았다. 그 곡물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또한 죄목을 잡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여 경찰에서는 정읍 세무서와 군청 산림과 공무원들을 움직여 민원을 조성하였다. 즉 이들이 날마다 이 반면에 나와서 밀주를 단속하고 산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진등 인근 마을에 집들을 들이고 다녔던 것이다. 당시 민가에서 세무서원에게 누룩을 들킨다거나 산림계 직원한테 생솔까지 등의 나무를 들게 되면 가히 살림살이가 바닥날 정도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들이 와서 집들을 뒤져나가니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원망을 터뜨리자 공무원들이 교묘한 말로써 원망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우린들 하고 싶어서 이러겠소?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소? 진등의 사람들만 몰려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인하여 인근 마을 사람 몇 명이 경찰에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인즉 대개 진등의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논밭을 마구 밟기 때문에 보리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즈음에 최영단의 측근들과 그를 자주 찾아뵙는 옛적 인정상간의 문도들이 다 며칠 밤을 똑같이 괴이한 꿈을 꿨다. 그 꿈이란 바로 선생님이 좌우에 미국 사람 한 명씩을 세워놓고 가운데 서서 혼자 말씀을 하는 것이었다. 이 꿈을 꾼 사람들은 대개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해석하고 심히 불안스러워했다. 왜냐하면 옥이라는 글자가 바로 말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상징인 언, 좌우의 방우, 견가 한 마리씩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영단 자신도 무슨 징조를 보았는지 이해 3월 초하룻날부터는 사람들에게 심상치 않은 말을 하였다. 며칠 후면 내가 경찰에 붙들려 갈 거야. 그러니 찾아와도 만나지 못할 거야. 하여 사람들은 거의가 반신반의하였지만 측근들이나 꿈을 꾼 사람들은 다 모골이 송원하였다. 과연 이달 초40날 양력 4월 6일 최영단은 만삭의 몸으로 수만 명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날 경찰 측에선 그 집 마당에 쌓여있는 쌀 323가마, 미역 1트럭분, 양초 3트럭분과 방에 있는 옷간 300여 점 등도 압수하여 갔다. 최영단은 이날 저녁 경찰 측에 며칠 후에 아기를 낳을 터이니 방을 하나 마련해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다른 임산부처럼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삼남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의뢰하였다. 한데 그 병원 의사들이 진단한 결과 임신 5개월, 태아는 딸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최영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임신은 12달째이고 태아는 아들이며 이달 초 아랫날 출산한다. 초 아랫날이면 엿새 후인데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최영단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였으므로 이튿날 다시 진찰을 받았다. 결과는 역시 한결같은 내용이었다. 최영단은 유치장 안에서 일체 음식을 들지 않았다.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태중의 아이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날짜를 보냈다. 3월 8일, 양력 4월 11일 저녁에 최영단은 한 번 더 경찰에 사정해 보았으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이튿날은 전부터 최영단이 출산일이라고 말해왔던 3월 9일, 양력 4월 11일이었다. 이날은 늦은 봄인데도 이상기온으로 인해 새벽부터 눈이 수북히 내렸다. 최영단은 아침 7시에 유치장 간수에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서 아기를 낳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자 간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였다. 아니,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 큰일이지라. 간수는 최영단의 거동을 보고 마침내 산고 기미를 눈치채고 허둥지둥 달려나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5개월이 아닌 정상아의 울음소리가 정읍경찰서 안을 쩌렁하게 울렸다. 그때가 바로 7시 5분 간수와 이야기를 나눈 지 5분만이었다. 아기는 최여인이 말했던 대로 아들이었다. 최여인이 차가운 옥중에서 출산을 하자 상황이 심각하게 급전하였다. 정읍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전날 숙직으로 남아있던 경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방으로 전화 연락을 해댔다. 한참 만에 경찰 간부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유치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 일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세간의 지탄을 면키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키도 어려울 것이었다. 사정이 다급해진 그들이 일제히 끌어앉아 최여인에게 유치장 밖으로 나와 주시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최영단의 분노는 대단하였다. 그는 경찰 간부들의 청을 듣지 않고 꾸짖었다. 너희 놈들도 사람이냐?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내 죄를 찾아내라. 찾아내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개만도 못한 그 의사놈을 데려와라. 이놈들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이 애기가 5달 된 애기인가? 유치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이미 시멘트 바닥에 뉘어져 있는 아기는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산모 최영단의 치마는 시멘트 바닥에 찰싹 얼어붙어 있었다. 경찰 간부들은 다 잘못을 시인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 그리고 만일 선생님이 빨리 나와주시지 않아 아기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 옷을 벗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말하였다.
이에 마지못해 최영단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스스로 탯줄을 끊고 아기를 안고 일어서자 얼어붙었던 치마가 찢겨져 나갔다. 이때가 오전 11시 30분이었다. 경찰은 산모를 읍내 이준호 외과병원에 입원시켰다. 옥중 출산 소식을 들은 산모의 집에서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동네엔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여승경이 백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신에 속지 말라는 마이크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별이 전해지자 몇 명의 순경만 남겨놓고서 철수하여 갔다. 산모의 언니 최외주와 동생 최복덕이 쌀과 미역 등을 챙겨 들고 울며 20여리를 달려서 병원에 찾아갔다. 이들이 연탄을 피우고 첫 국밥을 쥐어서 산모에게 주니 산모는 그때서야 수저를 잡았다. 구속된 지 7일 만에 음식을 대하는 것이었다. 경찰에서는 환자를 보호한다며 병원에 2명의 순경을 두어 외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한데 그들은 마땅히 들여보내야 할 사람은 가로막고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엉뚱한 짓을 하였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팔았느니 귀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을 무더기로 들여보낸 것이다. 산모의 입원실에 들어온 그 종교인들은 멋대로 기도를 하고 나서 마귀를 떼어낸다며 산모에게 달려들었다. 겨우 첫 국밥을 먹은 산모의 팔을 비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다. 산모의 곁에는 그 언니와 동생 그리고 아직 어렸던 필자와 함께 늦게 도착한 산모의 친정어머니 배분성 여인이 있었으나 숫자상으로 워낙 열세였고 힘이 모자라 소리만 질러댔다. 병원이 떠들썩하도록 소등이 일어났으나 자빈의 출입을 금한다는 그 2명의 순경은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때마침 병원장이 장모된다는 노파가 그 소리를 듣고 연탄 찌개를 들고 달려오지 않았다면 산모는 불측한 일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파는 소리를 질러 간호원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연탄 찌개를 휘두르며 악을 바락바락 써댔다. 필자는 최영단 여인의 맏아들로서 그 당시 나이가 16이었다. 아니, 웬 잡것들이여! 서양 귀신에 홀린 너그들이 마귀지. 애기 난 산모가 무슨 마귀냐? 이 잡것들아, 너그들이 마귀가 아니라면 방금 애기 난 산모한테 그런 짓을요! 노파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처럼 성깔 있게 덤비자 그 종교인들은 기세 가지고 슬금슬금 물러가 버렸다. 당시 새로 정읍지방검찰청장으로 부임한 신득준 검사는 최영단이 구속된 지 3일 후에 정읍에 온 이로써 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었다. 그 신임지청장은 최영단이라는 여자 피의자가 유치장 안에서 분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관계 경찰들을 불러 동서고금을 통해 감옥에서 아기를 낳게 한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며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꾸짖었다. 인하여 경찰의 조사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고 친척들의 병원 출입은 묵인됐다. 경찰에선 산모를 입원시킴으로써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긴 했지만 실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최영단을 신비롭게 여기는 민심도 돌려놓아야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정읍에 주재한 기자들을 움직여 허위보도를 하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던 동아일보에는 최 여인이 스스로 장담한 바와는 달리 딸을 낳았다는 실로 허무맹랑한 기사까지 실리게 됐다. 때문에 먼 곳에 사는 산모의 친척들이 어리둥절해져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신문을 들고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다. 정읍에 사는 옛 인정상간의 분들도 산모가 동생이 되느니 누님이 되느니 하며 찾아와 경찰의 출입 통제를 넘어들어와 경찰의 처사에 분노하였다. 그 중에 산모를 누님이라 하고 찾아온 이경남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가난무노한 경찰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며 나섰다. 하지만 산모는 좋은 말로써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달래어 보냈다. 이경남, 그는 바로 이시영 전 부통령의 조카로서 한때 부통령의 비서를 지냈다. 이시영은 영화 명당에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경찰에서는 최영단 사건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조서를 꾸미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영단이 환자들에게 약을 준 일이 없었고 몸에 손끝 한 번 댄 일도 없었으며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진 경찰은 이번에는 도리어 최영단 여인 측으로 하여금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식으로 나왔다. 그들은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받겠다며 최영단의 식구들에게 확실히 병을 낳은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하나 그 집에선 찾아오는 사람들의 주소를 기록한 바가 없었고 또 누가 다녀갔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각 신문에 보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보도가 나가고부터는 찾아오는 이가 날로 배가 늘어나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반산에 미쳐 절을 할 여가도 없이 홍수처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혼이 빠져 있었다. 하여 끼니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와중에 급기야는 최영단이 구속되고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일까지 겹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낫다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경찰 측의 요구에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 70여 명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꺼번에 나섰다. 그 중에는 대흥리에서 한약발을 경영하는 한의사 안두상 선생도 있었다. 안두승 선생은 구한말 명의로 이름을 떨쳤던 내의원 제조 황정기 선생의 신법을 이어받은 의학자였다. 또한 그는 한때 전라북도 한의사 감찰을 지낸 경력도 있었다. 그는 약방을 하면서도 환자들에게 약을 쓰지 않기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 웬만한 환자들에게는 그저 찬물 한 대접을 먹이고 검지 손가락으로 몇 군데 혈도를 눌러줌으로써 다 치료하였다. 대개 그렇게 하는 치료는 치료비를 받지도 않았다. 그저 부모께 효성을 다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가면 되었다. 하여 사람들이 한때 그를 별칭하기를 찬물교 교주라 하기도 했고 그 묘법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그 집에 모여들기도 하였다. 한데 그에게도 고질이 있었던지 전날 최영단의 집을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자신의 약방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는 환자들에게 진등에 가서 선생님을 한번 쳐다보고 가시오 하고 돌려보냈다. 굳이 돈을 허비해가며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안두순 선생이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70여 주민과 함께 정읍 경찰서에 출두한 것이다. 젊은 경찰이 그에게 심히 안 입고 온 말투로 질문을 던졌다. 쳐다보아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에 안두순 선생은 동의보고감에 기록된 신성공교와 이도요병의 문장을 풀이하여 대략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옛날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그 첫째로 쳐다만 보아도 병을 훤히 아는 이가 있었으니 이런 일을 가리켜 의신이라 하였다. 둘째로 소리만 듣고도 병을 알아내는 이가 있었으니 이런 일을 가리켜 의성이라 하였다. 셋째로 증세를 물어 병을 정확히 알아내는 일을 가리켜 의공이라 하였고 넷째로 진맥을 하고서 알아내는 일을 가리켜 의교라 하였다. 대개 의신과 의성은 약을 쓰지 않고도 능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 때문에 병들지 않게 한다. 지금 의원들이 오직 사람의 병을 치료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치료할 줄을 모른다. 이는 바로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아가는 일이며 그 근원을 연구하지 않고 그 하류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로써 병을 고치려 하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비록 일시적인 요행으로 안정이 되겠으나 그것은 세속의 보통 의원이 행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좋게 취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그 병을 다스리고자 할진대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여야 도를 미천으로 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병자로 하여금 의심된 생각과 망령과 불평한 기운을 버리게 하고 응시하면 신군이 태어나고 성지가 화평하여 모든 질병이 자연히 낫게 된다. 능히 이와 같으면 약을 입에 대지 않고도 병은 입이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인이 도로서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하는 대법이다. 이렇게 배경을 대충 설명해 준 다음에 안 선생은 이렇게 정리하여 주었다. 대개 기로서 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오장육부가 실해서 병이 된 자는 허하게 되고 허해서 병이 된 자는 실하게 하는 법이다. 하물며 도로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리야. 먼저 마음을 다스리니 혈맹이 관통하게 되고 혈맥이 관통하게 되니 호연지기가 저절로 잘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선생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경찰이 다시 물었다. 아무리
그런다 해도 한꺼번에 수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예전에 그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대개 기로서 치료함은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도로서 치료함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빠른 법이다. 삼국시대 손책에게 죽임을 당한 우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일찍이 이 동방 땅에 살면서 그 묘법을 읽혔다는 사실이 삼국지에도 나와 있다. 아니, 삼국지는 소설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소설 삼국지가 아니다. 정사 삼국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 젊은 경찰관은 선생을 자목 공손히 대했고 감히 유도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함께 간 주민들은 거의가 다 강압적인 유도신문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안두승 선생을 자주 찾아뵙고 도리를 배운 바 있다. 선생은 누구든지 도리에 맞게 행동하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공경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비록 연상일지라도 당장에 말을 내리고 상대해주지 않았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실로 선생의 천자는 영명했고 풍신이 좋았으며 위의가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선생을 자도인이라 불렀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자도인의 묘법이 이어지지 못했음을 심히 애석해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공이라는 말이 생소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의 기공을 묘법이라 이르고 필자는 그 묘법사의 증언을 여기에 쓴 것이다. 20여 년 전에 전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인 안세옹 씨가 바로 그 자아도인 안두승 선생의 아드님이었다. 그는 대식가로서 한동안 일본 NHK 방송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여 분 내에 계란 100개와 맥주 10병을 먹어치우는 역량을 국내 TV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최영단이 옥죽 출산을 했다는 사실이 금산리에도 알려졌다. 때에 성삼순 여인은 이제 태인에서 이사하여 식구들과 함께 금산리 법판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최영단을 만나보고 위로도 하려는 뜻에서 이준호 외과병원을 찾아갔다. 당시 성삼순 여인은 51세로 36세인 최영단보다 15세나 연상이었다. 하나 최영단은 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마치 어린 동생을 대하듯이 현재 도장의 상황을 묻고 어른의 아름다운 말씀과 거룩한 행적을 들려줬다. 성여인은 최영단이 근래 이르러서야 어른의 영령께 도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 때부터 어른의 천자를 받았음을 알 리가 없었다. 그는 젊은 후배가 선배인 자기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심히 비위에 거슬렸다. 그 당시 그는 이미 마음씀이 수련을 하기 전의 범인의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기에 능히 불쾌함을 자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여 그는 최영단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대저 도문에서는 나이에 앞서 입도에 선우를 따지는 예가 있었는데 당시 그는 최영단이 자기보다도 20여 년 전 선배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에 담뱃대를 든 서보산 원장이 도생 한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다. 그가 찾아온 것은 평소 자신을 쫓던 도생들 중에 최 여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최 여인을 훈도하기 위해서였다. 서보산은 인정상간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문드들이 거의가 다 자신을 추종했으므로 처음에는 그들을 착실히 이끌어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들에게 정신수련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정상간이 배척한 주문공부를 시키면서 자신이 사수를 하였다. 이나여 주문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영이 통한 자들이 그 연비들을 데리고 나가 따로이 무슨 종교들을 꾸미니 그런 자만도 무려 50여 명이나 되었다. 당시 서보산이 사수한 주문공부에는 신계와 기계가 있었다. 기계로 허령이 들어올려 괴력을 부리는 자들이 그가 술법을 써서 임의로 저지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지만 신계로 영을 통한 자들은 그로서도 가히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거느리던 도생들이 거의 흩어질 지경이 됐다. 이에 서보산 원장은 옛날에 터득했던 담뱃대 술법으로서 기이한 조화를 부리어 얼마 남지 않은 도생들의 마음을 겨우 모아놓고 있었다.
한데 그 무렵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도생들 중에 최영단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자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위들이 자기 휘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조아라도 부릴 양으로 담뱃대를 들고서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다. 최영단은 6순이 넘은 서보산에게도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절을 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서보산은 무엇을 느꼈음인지 당장 반천무지 사배를 하고 꿇어앉았다. 반천무지 사배는 옛날에 인정상과 함께 했던 절이다. 그러자 최영단이 물었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